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일본 유리공장의 기억 1장 청년의 결심 1940년 봄 조선의 작은 마을에서 23살의 김진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일제의 강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장남으로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말 가야 해? 막내 여동생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돈을 벌어와야 한다. 우리 가족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니. 진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달 후 진수는 부산항에서 연락선에 몸을 맡겼다. 바다 위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그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몰랐다. 자신이 어떤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2장 동경의 유리공장. 동경 외곽의 유리공장은 거대한 용광로가 쉼없이 불을 뿜어내는 곳이었다. 공장 안의 온도는 40도를 웃돌았고 뜨거운 유리를 다루는 작업은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진수를 비롯해 이곳에서 일하는 조선인들은 모두 7명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야, 조센징들, 빨리 움직여. 일본인 반장 나카무라의 고함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에는 조선인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가 드러나 있었다. 진수와 동료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쉼없이 일했다.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들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숙소라고 해봐야 판자로 대충 만든 움막 같은 곳이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떨어야 했다.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함께 온 고향 친구 상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참자. 고향에 돈을 보내야 해. 진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다. 3장 증오의 씨앗.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나카무라는 조선인들을 노예 취급하며 온갖 모욕을 가했다. 일이 조금만 늦어져도 몽둥이를 휘둘렀고 때로는 뜨거운 쇠막대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후려갈겼다. 어느 날 상우가 과로로 쓰러졌다. 열이 40도까지 올랐지만 나카무라는 병원에 보내주기는커녕 일을 계속시켰다. 아픈 척하지 마. 조센징들은 원래 게으르잖아. 나카무라가 쓰러진 상우를 발로 찼다. 그날 밤 상우는 숨을 거두었다. 21살의 젊은 청년이 고향 땅도 밟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서 죽어간 것이다. 동료들과 함께 상우를 매장하면서 진수의 눈에는 처음으로 살기가 돌았다. 그는 나카무라를 향한 증오로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4장 운명의 하루. 1941년 여름 무더운 오후였다. 진수는 용광로 옆에서 뜨거운 유리 덩어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온도계는 5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의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야, 조센징, 빨리 안 움직여. 나카무라가 다가와 진수의 등을 몽둥이로 내려쳤다. 죽은 놈들은 일도 못하네. 역시 조센징들은 쓸모없어. 나카무라가 죽은 상우를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다. 그 순간 진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지난 1년간 쌓인 분노와 원한이 폭발했다. 그는 나카무라를 향해 돌진했다. 상우 형을 모독하지 마. 진수가 외쳤다. 나카무라는 미처 피하지 못했다. 진수의 강한 밀침에 뒤로 밀려난 나카무라는 끓고 있는 용광로 쪽으로 넘어졌다.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공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동료들은 놀란 눈으로 진수를 바라봤고 일본인 직원들은 당황해하며 우왕좌왕했다. 5장 도망. 빨리 도망쳐. 동료 중 하나가 진수에게 속삭였다. 진수는 정신을 차리고 공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가 급히 짐을 챙겼다. 별로 가진 것도 없었지만
고향에서 가져온 어머니의 편지 몇 통과 상호가 남긴 일기장만큼은 챙겼다. 동경역에서 부산행 연락선표를 샀다. 36개의 마지막 계략처럼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했다. 배 위에서 일본 땅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진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상호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6장 귀향 1941년 가을 진수는 고향에 돌아왔다.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귀향을 의아해했지만 그는 단지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수 없어서라고만 답했다. 고향의 모든 것이 그리웠다. 어머니의 손맛, 들판의 흙냄새, 여동생들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밤마다 나카무라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때로는 상호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기도 했다. 왜 이렇게 야위었어? 일본에서 고생이 많았지? 막내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진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7장 새로운 시작. 고향에 돌아온 지 1년 후 진수는 이웃마을의 영숙이라는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21살의 현숙한 여인으로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영숙은 진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진수는 그녀에게서 평안을 찾았다. 1943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다. 전쟁 중이라 성대한 혼례는 올릴 수 없었지만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진수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을. 8장 침묵의 세월.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세월이 흘렀다. 진수와 영숙 사이에는 두 딸이 태어났다. 첫째 딸 미선이와 둘째 딸 미경이었다. 진수는 성실한 농부로 살아갔다. 논밭을 일구며 가족을 부양했고 마을에서는 신뢰받는 어른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가끔 밤에 술을 마시면 진수는 상호를 그리워했다. 상호야,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곤 했다. 영숙은 남편의 고민을 알아차렸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다만 그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지지해 주었다. 9장 고백 1985년 진수가 68살이 되던 해였다. 영숙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몇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병상에 누운 영숙을 바라보며 진수는 마침내 결심했다. 40여 년간 간직해온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진수가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남편을 지켜본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진수는 일본에서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다. 상호의 죽음, 나카무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운명의 하루에 일어난 일까지. 나는 사람을 죽였어. 나는 살인자여.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가 남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신 짊어진 사람이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것이었다. 10장 어머니의 유언. 영숙의 병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딸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다. 특히 큰딸 미선에게는 중요한 말을 남겼다. 미선아, 엄마가 죽고 나면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한다. 그리고 영숙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예요, 엄마? 너희 아버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미선은 깜짝 놀랐다. 언제나 온화하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살인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네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야. 애국자란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괴롭히던 일본인을 벌한 거야.
그것은 죄가 아니라 정이었어. 영숙은 남편의 이야기를 딸에게 모두 들려주었다. 상호의 죽음, 나카무라의 횡포,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까지. 아버지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사셨단다.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미선아, 너는 아버지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11장. 딸의 선택. 영숙이 세상을 떠난 후 미선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법적으로는 분명 살인이었다.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침략자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다. 미선은 아버지의 일상을 유심히 관찰했다. 진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그의 삶에는 폭력성이나 잔인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평생 속죄의 마음으로 사셨구나. 미선은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미선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수는 딸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미선아, 나는. 아버지는 애국자예요. 미선이 아버지의 말을 끊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는 우리 민족의 한을 대신 풀어주신 거예요. 12장. 역사의 증언.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수는 일제강점기의 참상과 조선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상호와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까지. 나는 평생 이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상호와 같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진수가 말했다. 아버지, 그때는 전시였고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아버지의 선택을 누가 감히 비판할 수 있겠어요? 미선이 대답했다. 미선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이었다. 13장. 평화. 진수는 딸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후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40여 년간 혼자서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는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보냈다.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들려주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체험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생함이 있었다. 젊은이들아, 전쟁과 침략이 얼마나 끔찍한지 너희는 모를 거야. 우리가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진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14장. 기억의 전수. 미선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가족사를 정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에게 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다. 우리 가족의 역사는 곧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야. 미선은 자신의 딸들에게 말했다.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배울 수 있어. 미선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복잡성을 깨달았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 것이 역사의 현실이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뇌와 선택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15장. 생의 마지막. 1995년 진수는 7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선량한 어른으로 기억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덕을 기렸다. 미선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애국자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겠습니다. 관 속의 진수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안식에 들어간 것 같았다.